두 번째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좀 심화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보기 위해서 세 번째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또 너무 길으면 또 안 듣고 그냥 지워버리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씨가 이제 북한이 북조선이 뭐 천안함을 폭침시켰다고 주장한다는 것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가장 처음 시작을 이제 문재인 씨가 이제 탄핵 여파로 이제 대선에 나온 그 2017년도 말고 그 전에 한 번 또 박근혜 씨랑 붙었었죠. 그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었잖아요. 그때도 천안함 북의 폭침이라는 입장을 공식 입장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해병대에 가서 뭐 헬멧도 쓰고 쇼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동당에서 가장 실망한 부분이 바로 천안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노무현의 비서실장 출신이었는데 너무 실망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점이 가장 크게 실망한 부분이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선 전에 우리가 한 얘기가, 만약에 이제 박근혜 다음에 누가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까, 유력한 후보가 어떤 사람이 있나 뭐 그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뭐 문재인 씨는 언제나 유력한 대선 주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일단은 당선되고 시간이 있으니까 뭐 지켜보자. 만약에 당선된단 말이죠. 당선이 되고 뭐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쇼 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뭐 그래도 표를 얻기 위해서 가끔 쇼를 할 때도 있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문재인 씨가 공식 그 입장으로 천안함이 북조선이 폭침시켰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유감스럽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려 작년에 판문점 선언을 뭐라 그러지? 개최했다 그래야 되나?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도 그런 입장이 유지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사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드라는 걸 군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글로는 초지평선 레이더, 영어로는 Over the Horizon Radar라고 그런 것인데,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평선을 넘어서 전파를 쏴줍니다. 그러면 그 전파가 대기권 어딘가에서 굴절돼서 산란됩니다. 그 대기에 약간 미세한 변화가 생겨요. 그 물체에 부딪혀서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대기 자체랑 부딪혀서 생기기도 하고, 그런 그 파장의 변화를 읽어서 그 지평선 바깥에 있는 그 육안에 보이지 않는 곳의 물체를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그 초지평선 레이더 기술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에는 관련 전공자가 없고 연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아마존닷컴에 가보면은 Over the Horizon Radar 치면 관련 전공 서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굳이 이걸 돈 주고 사서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 초지평선 레이더는 어떤 걸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평선 밖에, 그러니까 몇백 킬로미터 이상, 뭐 1000킬로미터, 심지어는 2000, 3000킬로미터 밖에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탄도 미사일, 그 엄청난 그런 1000킬로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을
식별하고 조기 경보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럼 사드의 단점은 어떤 거 없는가? 있긴 있습니다. 사드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봄바드먼트, 뭐 한글로 번역하자면은 폭격 아니면 융단 폭격에 약합니다. 그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드 미사일 1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적이 한꺼번에 1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예요. 뭐 30개, 뭐 50개, 뭐 심지어는 100개씩 한꺼번에 발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드에 있는 레이더의 컴퓨터가 그 과부하를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한꺼번에 막 미사일 하나당 10개 혹은 뭐 30개, 100개씩 날라오면 어느 걸 먼저 맞춰야지 아이고 고민되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아직 기밀이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실전에서 사드가 사용된 적은 없으니까 그 어쨌든 간에 그 명중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내용을 발표하진 않는데 그 서양의 이제 매체에서는 간혹 이런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곳이 있습니다. 그럼 사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가? 그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은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미국 무기이긴 한데 좋은 건 인정합니다. 그럼 왜 사드를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무나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중에 전략자산이고 차라리 항공모함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드는 너무나 민감해요. 그게 그 파장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고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은 그 미국의 적수가 될 만한 강대국들 앞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드는 탄도미사일 요격만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것은 방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 폭탄 혹은 순항 미사일 이런 것은 방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탄도미사일 요격만을 위해서 태어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뭐 빼놓고서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보면은 국제음속 순항 미사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이미 실전 배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러시아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된 것을.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상대로는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화만 돋구는 것 외에는 별다른 효용성이 없는 무기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 조선일보에도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가 이런 식의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중국이 러시아 S판 사드라고 불리는데 S400을 배치하는데 왜 우리는 사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저는 유영환 씨한테 대묻고 싶은데 그러면 왜 우리는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을 배치하면 안 되냐. 러시아판 사드라면서요. 그럼 러시아 거 들어오면 안 될 이유 있습니까? 근데 노영희 씨는 물론 답을 못 해주겠죠. 안 해주고. 그 이유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사드가 군사적 효용성보다는 미국에 충성하는 의미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미 진영 입장에서도 사드는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것이지만은
그 친미 진영 입장에서도 그 미국이라는 그 주인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다짐의 의미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죠.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못하지만 뭐 중국이나 러시아 대상으로는 별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러시아판 사드 그 S400은 어떤가? 러시아판 사드 S400은 뭐 러시아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좀 힘들고 중거리 이하 그러니까 단거리 혹은 중단거리 정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 전투기 혹은 순항미사일 요격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반사드가 그런데 S400은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은 아니에요. 그냥 대공미사일.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대공미사일이 S400이고 왜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탄도미사일 하면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도인데 그 낙하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웬만한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상당히 힘들어요. 심지어 사드조차도 요격률이 절대 100%가 안 나옵니다. 잘 봐줘야 50% 정도. 그것도 그나마 적이 한 발씩 쏜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고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에서 누가 한 발씩 쏴주겠습니까? 뭐 한 번에 수십 발 쏴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면은 시스템이 과부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러시아판 사드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방어보다는 그 적의 전투기에 대한 방어 아니면 적의 폭격기 아니면 뭐 순항미사일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사드 레이더 같은 게 없냐? 있습니다. 이게 보로네즈 레이더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러시아의 초지평선 레이더 혹은 오버 더 호라이즌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거리가 5,000km, 심지어 15,000km 밖에 그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초지평선 레이더는 가지고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구상했던 것이 그냥 러시아 미사일에 그 핵을 장전해서 그냥 핵으로 그냥 다 없애버리자 이런 식의 구상까지 했는데 물론 그 뒷일 그러니까 방사능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사드는 히트킬이라 그래가지고 직접 탄도미사일을 부딪혀서 파괴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이제 문재인 공시청에 가니까 몇 년 전에 문재인 씨가 이제 대선 전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그 영상이 아직도 있다고 그러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댓글이 문재인 씨 팬으로 보이는 문재인 씨 지지자들 뭐 소위 문바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댓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할 말이 없거든. 그때 가서 비난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연장을 2번이나 했잖아요. 벌써 2017년도에도 한 번 연장하고 2018년도에도 한 번 연장했잖아요. 사람이 말과 행동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문재인 씨 지지자들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 입장은 이랬습니다.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고 있으면 우리는 일본과 동맹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일본을 말로 비난한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문재인 씨를 법적으로 평가하게 한 것은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랑 비슷하냐면요. 어떤 여자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쌍욕을 퍼붓고 뭐 잔소리를 하고 뭐 평소에 매정하게 대하는데 결국 그 남자랑 결혼한다. 그럼 그 여자를 평가한 것은 결국 법적으로는 그 남자의 부인이라고 평가받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문재인 씨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씨가 일본을 아무리 비난하고 욕을 하고 뭐 쌍욕을 퍼붓고 그래도 행동으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고 있으면은 우리는 문재인 씨와 그 정당 그 지지자들을 일본과 동맹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위안부 합의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왜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맘만 먹으면 폐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참 유감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국가보안 합의고 뭐건 또 개소리라고 하고 그냥 맘만 먹으면 폐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NLL이 영토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NLL이란 것은 헨리 키신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당시 그러니까 6.25 그 전쟁을 잠시 쉬고 휴전협정을 맺을 때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유엔 군 총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 영토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군 것이고 처음부터 영토선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NLL은 미국조차도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NLL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씨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개선 뭐 이런 개소리 하는데 솔직히 폐지 아니면 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개선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가 돼야지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어느 정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지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적 없잖아요. 어느 선까지 조절해야지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면 결국은 입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쇠고랑 차기 싫으면. 근데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때 뭐 그냥 말로만 개선한다 이러면 결국은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재인이 교도소에 국가보안법 위반자, 그 수감자들을 석방한 적이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석기 씨는 물론이고 이석기 씨 말고도 그 이석기 씨는 그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아직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씨가 이들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더민주는 아예 자신들을 진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중도 정당이라고 하지. 뭐 중도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텐데 한국 진보가 우리 편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다음 강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강좌에서 설명했던 걸 좀 부연 설명을 길게 했는데 좀 말이 길어서 저 죄송하고 다음 강좌에서는 좌파가 무엇이냐, 좌파하는데 솔직히 뭐 종북 좌파 뭐 아니면 뭐 친북 좌파 뭐 문재인 뭐 좌파 정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비난하잖아요. 근데 좌파가 도대체 뭐길래 그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 생각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정치인들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우파가 아닌 모든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좌파라는 말을 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좌파하고 뭐 진보란 개념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좌파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진보 세력으로 분리되는 정치인들이 과연 좌파에 해당되는지 우리 입장에서 말이죠.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